안녕하세요. 작은 죽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에 올리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사실 이 사연을 글로 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쓰다 지우고 또 쓰다가 덮고 그러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곳에 글을 올릴 정도로 드라마 같은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게 전부인 사람이죠. 근데 살다 보니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요. 저도 얼마 전 평생 잊을 수 없는 걸 본 날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 쌓여있던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다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일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용기 내 적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형제가 많은 집안이었고 넉넉하진 않았죠. 고등학교를 마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런 상황이라 저도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서울로 올라온 건 17살 때였어요. 처음에 친척집에 얹혀서 시작했는데 그 생활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몇 달 만에 혼자가 됐고 그때부턴 정말 맨몸으로 버텼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홀서빙, 주방 보조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튼 채로 20대를 다 보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식당에서 일하게 됐는데 병원 앞에 있는 작은 죽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일하다 보니 오는 손님들이 좀 달랐어요. 몸이 아파서 오는 분들, 수술하고 나서 회복 중이거나 기운이 없어서 뭔가 따뜻한 걸 먹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혼자 오셨는데 힘겹게 앉으시더니 전복죽 한 그릇을 조금씩 다 드시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에 박힐 줄 몰랐어요. 그냥 죽 한 그릇인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구나 싶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이 일을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게 된 게요. 이혼하고 난 뒤에 전 주인이 가게를 내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리해서라도 인수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래서였어요. 아프고 지친 사람들한테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주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가게를 10년째 혼자 꾸려오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밤에 솥 닦으면서 하루를 끝내는 게 제 일상이에요. 지금은 두 딸과 이 가게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이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긴 했는데 그래도 한때는 부족할 것 없이 살아본 적도 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게 28대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말이 없고 퉁명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거친 일을 해서인진 몰라도 오락부락한 인상에 까맣게 탄 피부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단단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은 없어도 한 번 한 말은 꼭 지키는 스타일이었고 사실 남편은 승부욕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지는 걸 못 견뎌 했죠. 사업도 그랬어요. 중소건설업체를 차려서 한때는 정말 잘 됐어요. 직원도 꽤 두고 번듯하게 돌아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 얼굴에서 자신감이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도 어깨가 쭉 퍼져 있었고 아이들한테도 넉넉하게 잘해줬어요. 그게 무너진 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어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일이 한꺼번에 꼬였고 결국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빚을 다 정리하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업이 무너진 것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사업 실패한 이후로는 아예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어도 방문이 열리지 않았죠. 밥을 차려서 방문 앞에 쟁반을 놓고 노크를 하면 한참 후에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어요. 같이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아침마다 제가 한 일은 방 앞에 놓인 빈 술병을 치우는 거였어요. 처음엔 한두 병이더니 나중엔 세 병, 네 병이 됐어요. 그걸 조용히 치우면서 속으로 혼자 말했죠.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언젠간 일어서겠지. 딸들이 어렸을 때긴 해도 다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큰딸은 말이 없어졌고 작은딸은 친구 집을 전전하는 날이 많아졌죠. 아이들이 가끔 답답해서 아빠 흉을 볼 때면 제가 막았어요. 그래도 네 아빠 나쁘게 보면 안 돼.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딸들 앞에서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 방문이 열리는 날이 올 거라고, 그 사람이 다시 밥상 앞에 앉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일상이 거의 1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온 얼굴이 너무 까칠하고 푸석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그게 다였어요. 무슨 설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근데 전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을 힘도 없었고. 그 1년 동안 제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써버린 후였거든요. 남편을 보면 측은한 마음도 있었는데 저도 너무 지쳐 있어서 더 잡을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가 됐어요. 사실 허탈했어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이 없어 슬픈 게 아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텨왔던 게 다 뭐였나 싶은 거예요. 술병 치우고 밥 주고 아이들한테 아버지 나쁘게 보지 말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요. 그게 다 뭐였냐고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저도 제대로 못 지냈어요. 가게 일은 몸이 기억해서 했지만 속은 계속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때 불면증이랑 과로로 병원을 자주 갔었는데 나중에 생각도 못한 우울증 처방을 받았어요. 약을 안 먹으면 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근데 제일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을까?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나?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상처였어요. 측은한 마음 아래에 그 상처가 깔려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한 번씩 딸들이 남편 얘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특히 작은 애가 아무렇지 않게 남편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방 앞에 쟁반 놓던 기억, 빈 술병 치우고 결국은 이혼하자던 그 목소리가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엄마, 혹시 아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딸이 더 말을 못하게 잘랐어요. 그 이후로는 딸들도 남편 얘기를 제 앞에선 안 꺼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마음 깊숙이 눌러두고 살았어요. 꺼내지 않는 게 버티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는 동안에도 딸들이 바르게 자라준 게 고마웠어요. 그러다 뒤에 큰딸이 연애를 몇 년 하더니 결혼하겠다고 사위를 데려왔어요.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이 딱 하나였어요. 참 무뚝뚝하게 생겼다.
인사도 짧게 하고 웃지도 않고 앉아서 밥 먹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밥 먹는 내내 딸 빈 그릇을 챙겨주고 제가 뭔가를 가지러 일어서려고 하면 먼저 일어나는 걸 보며 말은 좀 없어도 먼저 움직이는 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사위의 방식이었어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가게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인사치레겠거니 했어요. 근데 정말 틈날 때마다 찾아오더라고요. 한 달에 두세 번씩 혼자 가게에 나타나서 조용히 앉아 밥 먹고 갔어요. 딸도 없이 혼자요. 솔직히 처음엔 어색해서 말을 잘 못 걸었어요. 근데 몇 번 그렇게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더 하게 됐어요. 하루는 사위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 가게 임대 계약 언제까지예요? 뜬금없어서 잠깐 멈칫했어요. 그건 왜? 아니, 이 건물이 좀 오래됐잖아요. 건물주가 직접 쓰려고 하거나 매각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어서요. 계약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딸들한테도 가게 얘기를 하면 늘 저를 걱정하는 쪽이었어요. 몸은 괜찮냐? 너무 무리하지 마라. 힘들면 쉬어라. 그 말들이 다 고맙긴 했는데 가게를 같이 걱정해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가게 계약이나 건물 사정 같은 건 딸들 입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쪽은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근데 사위가 짚어낸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랬는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건물주 마음 달라지면 어머니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다음에 계약서 보여주시면 제가 좀 살펴볼게요. 그 말이 되게 고마웠어요. 그 뒤로도 한두 마디씩 건네는 게 다 가게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자리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쪽 병원 앞에 자리가 하나 났던데 거기 유동인구가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죽집은 병원 근처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계약 조건이나 권리금 같은 건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웃으면서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론 그랬어요. 딸들과 달리 가게 자체를 들여다봐주는 느낌이 들어 고맙더라고요. 그때 든든한 사위를 뒀구나 싶어 좋았죠. 큰딸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딸이 가게에 들렀다 밥 먹으면서 꺼낸 말이었는데 표정이 영 시원하지 않았어요. 뭔가 좋아서 가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설득당한 사람 얼굴이랄까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게 됐어. 어디로? 베트남. 남편이 가라고 했어. 아니, 이서방이랑 같이 안 가고? 응, 일 때문에 바쁘대. 아니, 난 괜찮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이 기회 아니면 언제 갔냐고. 자기가 나서서 항공권까지 알아봐줬어. 좋은 말이죠, 사실. 바쁜 아내한테 여행을 챙겨주는 남편이면 얼마나 다정한 거예요. 그런데 전 그게 좀 걸렸어요. 사위가 여행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본인은 같이 안 가는 건지. 마침 사위가 가게에 들렀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민지 여행 보내준다면서. 근데 나중에 같이 가면 되지 왜 혼자 보내? 사위가 잠깐 멈칫했어요. 딱 봐도 대답을 고르는 거였어요. 전 요즘 일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저보단 친구들이랑 가는 여행이 더 재밌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뭐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돌아서면서 마음 한쪽이 또 걸렸어요. 나중에 작은 딸한테도 얘기했더니 반응이 딱 그랬어요. 와, 언니 진짜 복 터졌다. 형부 진짜 최고 신랑감 아니야? 나도 저런 남편 좀 있었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 왜인지 마음 한켠이 자꾸 걸렸어요. 딸이 괜찮다는데 굳이 밀어붙인 게 왜인지. 딸 없는 틈에 뭘 하려는 건 아닐까?
근거 없는 불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그 무렵부터 사위가 가게에 왔다가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는 일이 부쩍 잦아졌거든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 혼자 와서 밥을 먹다가 전화가 와서 슬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짧게 받고 들어오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 넌지시 물었어요. 무슨 전화야? 여기서 받지? 아, 네,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갔다가 와서 다시 밥만 먹었고요. 한 번은 창문 너머로 밖에서 전화 받는 사위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전화할 때 표정이 좀 진지했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달까요? 그러고는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앉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더 묻지도 않았고요.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마음 한쪽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걸린 채로 뒀어요. 딸이 출발하는 날 저는 가게 일찍 끝내고 딸한테 전화했어요. 용돈이라도 좀 보낼게. 기왕 가는 거 친구들하고 재밌게 다녀와. 엄마 괜찮아. 그 사람이 다 챙겨줬어. 그래도 엄마가 주는 건 따로 가서 써. 밥도 좀 사고. 그러면서 딸한테 오랜만에 용돈도 보냈어요. 딸도 고맙다고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 한쪽이 왠지 묵직했어요. 딸 없는 동안은 사위 혼자 집에 있겠구나.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뭐 별일 없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가 끝내 가시질 않았어요. 딸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딸은 현지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주고 뭘 먹었는지도 얘기해줬어요.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어요. 저도 낮에는 가게 일이 치여서 생각할 틈도 없었고 저녁에는 일찍 자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잊어가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머리 대자마자 잠드는 편이거든요. 얼마나 잤을까요?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쯤 됐더라고요. 발신자가 큰딸이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엄마, 나 잠깐 부탁할 게 있어서. 엄마 나 때문에 깼지? 응? 아이 자고 있었지. 근데 무슨 일이야? 미안 엄마. 나 집에 인덕션 켜두고 온 것 같아. 아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겠어. 인덕션? 이서방한테 확인하라고 하지.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딸이 말을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연락이 안 돼. 잠든 건지 모르겠네. 엄마가 좀 가줄 수 있어?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새벽에 웬 인덕션이냐 싶기도 했고 어차피 잠을 설친 거 다녀오면 되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게 딸이 그렇게 전화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워낙 부탁도 잘 안 하는 성격이고 뭐든 혼자 척척 해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 새벽에 인덕션 때문에 전화를 한 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급히 옷을 걸치면서 뭐 별일 아니겠지. 인덕션 꺼져 있는 것만 확인하고 오면 되겠지. 근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옷을 입으면서도 열쇠를 챙겨 집문을 나서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서 딸네 아파트까진 걸어서 10여 분 거리예요. 가로등 불빛만 드문드문 이어진 길을 걷는데 심장은 자꾸 빠르게 뛰더라고요. 딸네 아파트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가로등 아래에 사람이 보였어요. 이 새벽에 웬 사람인가 싶었는데 젊은 여자였어요. 단정한 차림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앞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그 여자가 딸내동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동 현관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발이 딱 멈췄어요.
여자가 화면을 보면서 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딸네 집 호수였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옆에 있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새벽에 저 여자가 왜 딸 집에 가는 거지? 공동현관에서 잠깐 기다리자 문이 열렸어요. 분명 사위가 열어준 거예요. 딸 말로는 자고 있다던 사위가요. 그러더니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자주 드나드는 곳에 오는 사람처럼요. 기둥 뒤에 서서 엘리베이터 층수가 올라가는 걸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아요. 딸은 하필 해외에 있고 새벽에 여자가 찾아와 사위가 문을 열어줬다.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거기서 그냥 돌아갈까 싶기도 했어요. 모르는 척하고 집에 가서 딸한테 아무 일 없었다고 할까?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내 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이게 무슨 일인지 내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공동현관 번호를 눌렀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는 내내 속이 울렁거렸어요. 9층에 내려서 복도를 걷는데 발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거의 발끝으로 걷다시피 했어요. 잠시 뒤 현관문 앞에 섰어요. 일단 귀를 문에 가져다 댔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얘기하는 소리였는데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자가 뭔가 말을 하더니 두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위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들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웃음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진정하려고 해도 손이 떨렸고 귀까지 멍했어요. 머릿속에서 이미 최악의 결론이 나 있었어요. 솔직히 확인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손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서 2번이나 잘못 눌렀는데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서요. 뭐가 됐든 찍어서 딸한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제발 아니길 바랬어요. 이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상상하는 장면이 아니기를, 그냥 오해이기를. 그리고 비밀번호를 천천히 소리 안 나게 하나씩 눌렀어요. 문이 열렸고 전 까치발을 든 채로 핸드폰을 든 채 조심조심 거실로 발을 들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게 유리창에 비쳤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대로 있어, 이서방! 그대로 있으라고! 목소리가 떨렸는데도 크게 나왔어요. 핸드폰을 앞으로 들이밀면서 들어갔어요. 불륜 현장을 잡아야지. 우리 딸한테 다 보여줄 거야.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자가 의자를 뒤로 밀면서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누구세요? 사위도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저를 봤어요. 눈이 동그래져 있었어요. 장모님? 이 시간에 어떻게...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멈췄어요. 여자는 떨어뜨린 서류를 주울 생각도 못하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였고 사위는 절 보면서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대로 굳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몇 초가 그렇게 흘렀어요. 그제야 제 눈에 테이블 위에 펼쳐진 것들이 들어왔어요. 온통 서류들 뿐이었어요. 계약서 같은 것들, 숫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들,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요. 꽃이나 술잔 같은 것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앉았던 흔적이라곤 서류 더미와 펜 몇 자루가 전부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불륜이 아니었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뭔지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이 새벽에 어떤 여자랑 딸 집에서 이 많은 서류들이 펼쳐져 있는 건지, 아까까지 그렇게 크게 뛰던 심장이 이번엔 다른 이유로 요동쳤어요. 그런데 그때 사위가 한 발 옆으로 비켜서는 순간 그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많이 휘어 있었고 볼이 홀쭉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처음엔 낯선 중년 남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숨이 멎었어요. 그때 핸드폰을 든 손이 힘없이 내려갔어요. 온몸의 감각이 한 곳으로 쏠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 눈이었어요. 말없이 가만히 보는 그 눈이 틀림없었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어느새 딸 집에 여자가 있다는 것도, 서류가 뭔지도, 사위가 왜 여기 있는지도 다 사라졌어요. 그 얼굴 딱 하나만 보였어요. 여자는 안중에도 없어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사위가 옆에서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도, 여자가 뭔가 설명하려는 소리도 다 멀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던 그날 이후 전 남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딸 집에 새벽에 사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위가 전 남편에게 시선을 못 대고 있는 절 보더니 달려오면서 제 뒤로 섰어요. 장모님, 일단 앉으세요.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도 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사위가 저를 소파에 앉혔는데 앉아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사이 여자가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어요. 자산관리 일을 한다고요. 아까 문 밖에서 들린 대화가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도 알았어요. 불륜이라고 확신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제야 아파트 입구에서 봤던 단정한 차림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전 남편은 제가 앉은 후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좀 낯설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앉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그 사람은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못 참고 입을 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질문도 아니었고 따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온 말이었어요. 사위가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사위가 그렇게 운을 뗐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오랫동안 이 말을 어떻게 꺼낼까 생각해온 사람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사위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자산관리사라고 했던 여자는 조용히 옆자리로 물러나 앉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네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새벽이라 바깥도 조용했고 집안도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숨을 크게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는 전 남편 얼굴을 자꾸 보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그 얼굴에 다 쌓여 있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다니나 싶기도 했고 일도 고생 꽤나 했는지 손등에 핏줄이 많이 드러나 있었어요. 예전에 그 사람 손이 크고 두툼했거든요. 뭔가를 움켜쥐면 놓지 않을 것 같은 손이었는데 지금은 무릎 위에 힘없이 얹혀 있었어요. 언제부터야? 제가 먼저 물었어요. 사위한테 한 말이었어요. 사위가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장인어른 만난 건 1년 정도 됐어요. 1년? 처음엔 민지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혼자 지낸다고. 근데 민지도 제대로 연락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말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저는 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딸도 다 알고 있었구나. 큰딸이 혼자 그걸 안고 있었구나 싶어 뭔가가 박히는 것 같았죠. 민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사위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서운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딸이 왜 말을 못했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얼굴이 어떻게 굳어버릴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사위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장인어른이 장모님 가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가게를 왜? 네, 혹시 그 가게 건물주가 바뀐 건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모르셨구나. 저도 가게 자주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새 건물주가 건물을 직접 쓰거나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어머니 임대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가게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혼자 몇 년을 이악 물고 버텼는데 장인어른도 그 얘기를 알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가게 주변을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다시 전 남편 쪽을 봤어요. 그 사람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 뭔가가 가득 차 있었는데 미안함인지 간절함인지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분위기를 풀어보려 사위가 말을 계속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장인어른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가게 자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저도 같이 방법을 알아보게 됐고요. 방법? 가게 자리를 어머니 명의로 확보하는 거요. 임대를 장기로 묶거나 아니면 아예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신 거예요. 자산관리사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자금 운용이나 명의 이전 쪽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왔어요.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요. 워낙 어르신이 준비를 잘 해두셔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갔어요. 아까 문 밖에서 불륜이라고 확신했던 것,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들어왔던 것,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던 것, 그게 다 이 장면으로 이어졌어요. 어디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창피했어요.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0년 넘게 아무 소식도 없던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내 가게 주변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이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 그 중심에 딸이 있었다는 것까지 손이 떨렸어요. 왜? 그 말이 전 남편한테 한 말인지 사위한테 한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때 전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 짧은 말이 새벽의 조용한 거실에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아직은 감정을 보일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앞에 가져다 놨어요. 저는 그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이 차가웠는데 잔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동안 저는 이 새벽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가늠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일단은 앉아 있었어요. 더 들어야 할 얘기가 남은 것 같았으니까요.
사위가 말을 시작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사람인데 그날 밤은 더 조심스러웠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는 게 느껴졌어요. 잘못 꺼내면 다 깨져버릴 것 같은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장모님, 사실 이 얘기를 언젠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민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게 더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뭐가? 가게 건물 얘기요.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사위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사실 가게 임대 계약서야 있었지만 건물 자체에 대한 서류를 챙겨본 적은 없었어요. 건물주가 바뀐 건 꽤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 건물주가 이 건물을 통째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 가게 자리 재계약이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혼하고 그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버텼어요.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고 육수를 올리고 문 닫을 때까지 서 있던 그 자리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는 건데? 나 쫓겨날 수도 있는 거야?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서둘렀던 거예요. 사위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전 남편 쪽을 봤어요. 그 시선을 따라 저도 그쪽을 봤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찾아가서 얘기 나눠보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사위가 잠깐 전 남편을 봤어요. 전 남편이 그 말에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말이 안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 딸 몰래, 저 몰래 만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 그게 실감이 안 나서요. 그림이 그려지질 않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만난 거야? 전 남편이 그 말에 희미하게 뭔가를 삼키는 표정을 했어요. 저는 사위를 보다 전 남편한테 시선을 돌려 다시 물었어요. 처음으로 말을 건넨 거였어요.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만났지. 당신 문제라는데 안 볼 수가 없어서. 짧은 대답이었어요. 무슨 중요한 일도 길게 설명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말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위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처음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가게 건물 사정 얼마나 잘 알고 있냐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저보다 더 오래, 더 자세하게 장모님 가게 사정을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걸요. 저는 전 남편을 봤어요. 얼마나 됐어? 전 남편이 대답을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한 5년 됐어.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도 그 오랜 시간을 한 번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제 가게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얼굴 한 번 비친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말이 또 나왔어요. 전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사위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어요. 저는 사위를 봤어요. 장인어른이 5년 동안 혼자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가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요. 빚을 다 정리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모으셨는데 그게 가게 자리 매입이나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빚을 갚았는지도요. 그냥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면서 살려나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모르게, 딸들 모르게 혼자서요. 여기 이분이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그거예요.
자산관리사 선생님이랑 같이 오셔서 명의 이전이나 계약 방식을 정리하려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그 자리를 넘기는 방향으로요. 자산관리사 여자가 조용히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동의만 있으면 다음 주 안에 계약 절차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멍하게 앉아있다가 전 남편을 봤어요. 당신이 그걸 왜 했어?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데 왜? 전 남편이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고마운 건지 아니면 그냥 멍한 건지 그 감정들이 다 한꺼번에 뒤섞여서 어느 하나가 앞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사위가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 장인어른 만났을 때 많이 놀랐어요. 이런 걸 혼자 하고 계셨다는 게. 근데 만나보니까 그냥 장인어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위 말을 들으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참 있다가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민지는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건데? 사위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꽤 됐어요. 한 2, 3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던 시간을 생각하니 미안함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혼자서 그걸...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말했는데 사위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장인어른 얘기 꺼내는 순간 장모님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더 무서웠다고요. 많이 힘들어하셨던 거 민지도 아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민지가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면 전 아마 그 순간 굳어버렸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거나 아니면 말을 끊었거나 딸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민지가 선택한 게 이 방법이에요. 장모님이 스스로 알게 되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인덕션 핑계로 이 시간에 보낸 거야? 네, 그랬나 봐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웃어야 할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났어요. 그 아이가 그런 걸 생각해냈다는 게요. 인덕션을 핑계로 새벽에 엄마를 보내서 엄마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 말로 설명하면 엄마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행은? 그것도 민지가 일부러 이때 맞춰서 간 거야? 사위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 그건 제가 잡은 거예요. 이서방이? 네. 그 민지한텐 그냥 그동안 못 간 여행이니까 다녀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장인어른이랑 이걸 좀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민지 돌아오기 전에 다 정리해 놓고 들어오면 그때 얘기해 주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저도 몰랐어요. 민지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줄은요. 사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셨을 때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다 보여드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준비 다 되면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했지 이렇게 새벽에 들이닥치시는 건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딸 생각을 하니 피식 웃음이 났어요. 걔도 참... 사위가 작게 한숨을 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라도 말해주지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고... 웃는 건지 어이없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그 표정에서 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어요. 전에 가게 와서 계약은 언제까지냐 자꾸 물어봤잖아. 그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가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장인어른이랑 방향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장모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또 나왔어요. 그때 그 질문들이요. 임대계약은 언제까지냐? 건물주가 누구냐? 병원 앞으로 옮길 생각은 없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말도 없던 이 서방이 다 이유가 있었네. 혼잣말처럼 했는데 사위가 들었는지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라 아직 어두웠어요. 지금쯤 딸은 해외에서 자고 있을 텐데 혹시 자지 못하고 핸드폰을 들고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제가 어떻게 됐을지 걱정하면서요. 사실 첫째 딸은 저를 더 많이 닮았어요. 감정 표현이 서툴고 직접 말하는 걸 어려워하고 뭔가를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요. 그러면서도 결국 해야 할 걸 해내고야 마는 것도요. 아무래도 민지한테 연락해야겠다. 제가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사위가 말했어요. 지금은 자고 있을 거예요. 내일 오니까 그때 얘기 나누세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내일 들어온다는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어요. 이 모든 걸 설계해놓고 엄마 반응을 보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지가 느껴졌어요. 조마조마하고 무섭고 그러면서도 제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요. 한참 침묵이 흐르고 사위가 자산관리사 여자에게 눈짓을 했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자리를 피해줬어요. 주방 쪽으로 가서 뭔가 얘기를 나누는 척했어요. 거실에 저하고 전 남편만 남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은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냥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몸이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 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놀랐지?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고맙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 하나로 정리될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긴 시간이 그 말 하나로 가볍게 녹아버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전 남편이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잠깐 아래를 봤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언젠가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난 꼭 지키고 싶었어. 그냥 그게 다야. 그런 약속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변변한 것도 없던 시절에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에요. 그게 약속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죠. 그때야 그런 말은 다 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 난 기억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 내가 한 약속인데. 짧은 대답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컸어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눌렀어요. 전 남편이 조금 더 말을 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한테 나쁜 아버지 된 거.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게 제일 힘들었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방에 처박혀 있던 그 시절에 애들이 나 어떻게 봤는지도 알아. 가장이란 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애들 눈에서 차라리 내가 안 보였으면 싶은 게 느껴지는데 그걸 알면서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 전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승부욕 강하고 자존심 세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민지한테 들었어. 그때 당신이 애들한테 한 말. 전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 나쁘게 보지 말라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내가 그랬죠, 애들한테. 그 말이... 전 남편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나를 살렸어. 저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안 났어요. 그냥 눈에서 흘렀어요. 닦으려다가 그냥 뒀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사실 반은 아이들 때문이었고 반은 저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을 감싸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라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우리 가정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인데
아버지를 나쁘게 기억하면서 크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더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 다 있었던 걸 저는 몰랐어요. 민지가 그 말을 했어? 처음 만나서 한 말이 그거였어. 엄마가 아버지 나쁘게 보지 말라고, 그래서 크는 내내 원망 안 하고 살았다고.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때 난 많이 울었어. 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목소리도 많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갈 수도 없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염치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그렇고.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신 가게 주변을 좀 봤어. 당신이 거기서 잘 버티고 있는 게 보이면 그나마 마음이 좀 좋았으니까.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가게 앞도 몇 번 지나간 적 있어.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못 들어갔어. 그냥 돌아왔어.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그 사람이 가게 앞을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안에서 죽만 들고 손님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몇 번이나 됐는진 몰라요. 근데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왜 못 들어왔어? 왔으면 그냥 들어와 보지. 들어가서 뭐라고 해? 잘 지내냐고 물어? 밥이나 먹자고 해?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없잖아.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근데 이건 했잖아. 가게 지켜주려고 뒤에서 다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전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아까보다 눈가가 더 붉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는 걸 본 게 살면서 몇 번 안 됐어요. 그 단단한 사람이, 그 승부욕강하고 지는 걸 못 견디던 사람이 눈을 빨갛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렇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게는 어떻게 할 건지 나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먼저 일어섰어요. 그리고 주방에 있던 사위를 불렀어요. 이서방, 이 얘긴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실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전 남편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 사람도 일어서 있었어요. 뭔가를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나가 문을 닫으면서 저는 복도에 혼자 섰어요. 다리가 아직도 좀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밤이었어요. 그래도 어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순 없는데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어딘가에 구멍이 하나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올 때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올라왔어요. 특히 전 남편이 가게 앞을 몇 번 지나갔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게요. 그 사람이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자꾸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어두운 거실에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게 무슨 눈물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억울한 건지 고마운 눈물인지 그냥 그 긴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조금 추스르고 나니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게 창문으로 보였어요. 어차피 이 상태로는 잠을 잘 수도 없을 것 같았고 가게 문도 열어야 했으니까요. 씻고 옷 입고 집을 나섰어요. 가게 셔터를 올리는데 손이 좀 떨렸어요. 늘 하던 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나하나가
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자리가, 이 소치, 이 가게가 그냥 제 가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실감으로 왔어요. 누군가가 이걸 지키려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요.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에요. 주방에서 핸드폰을 봤어요. 딸한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딸도 어떻게 됐는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딸, 여행은 잘하고 있어? 엄만 괜찮아. 짧게 보냈어요. 더 길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모든 걸 제가 잘 받아들였다는 정도만 전하고 싶었어요. 다음날 오후, 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를 보는 순간 멈칫하더니 표정을 읽으려고 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화가 난 건지 괜찮은 건지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겠죠.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와 딸 앞에 내려놨어요.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왜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 엄마가 모른 척할 것 같았어. 아니면 아예 듣지 말라고 할 것 같았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마 딸이 그 말을 꺼냈다면 저는 바로 그랬을 거예요. 모른 척하거나 끊었거나요. 엄마가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고집 세잖아. 딸이 죽을 한 숟가락 더 떼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아빠 다시 보니까 어땠어? 많이 늙었더라. 그땐 그렇게 풍채도 좋던 사람이. 나도 오랜만에 봤을 때 그랬어. 내가 속상하다고 했더니 이서방이 연락하자고 하더라고. 그 말에 속 깊은 사위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무뚝뚝한 사위가 중간에서 연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말없이 조용히요. 이서방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속도 깊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딸이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어요. 그렇지? 나 진짜 시집 잘 간 것 같아. 이번 일 겪으면서 더 느꼈어. 저는 딸 얼굴을 봤어요. 울다가 웃는 그 얼굴이 어릴 때하고 똑같았어요. 무릎 꿇혀서 울다가도 금방 웃던 그 얼굴이요. 얼른 먹어, 다 식는다. 딸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뚜껑을 여는 척하면서 잠깐 눈을 닦았어요. 딸 안 보이는 데서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가게 자리 문제는 결국 원래 자리를 지키는 방향으로는 잘 안 됐어요. 자산관리사분이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 들은 얘기가 건물주가 매각 절차를 이미 진행해 놓은 상태라 임대를 장기로 묶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였어요. 계약이 만료되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10년을 버틴 자리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가게 문 닫고 혼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셔터 안 내리고 불만 끈 채로요. 어두운 가게 안에서 슬며시 그릇이며 둘러보면서 여기서 보낸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혼하고 나서 이 가게가 저를 붙들어줬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몸 움직이고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됐어요. 그 자리를 잃는다는 게 단순히 가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다음 날 전 남편한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앉아 있었는데 절 보자마자 바로 말을 꺼냈어요. 내가 다른 자리 알아봤어. 뭐? 병원 앞에 이서방하고 같이 봤는데 괜찮아. 규모는 비슷한데 유동인구는 훨씬 많아.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거기 권리금이랑 보조금 내 돈하고 사위가 돈 좀 합하면 돼. 부족한 건 없어. 저는 그 말 듣고 한동안 커피잔만 봤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서방이랑 당신 돈을.
전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받아도 돼. 이거 당신 몫이야. 그리고 사위로서 꼭 보태고 싶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가게 자리도 직접 가봐야 하고 계약 조건도 들여다봐야 하고 결정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날 이런 생각이 떠오르긴 했어요. 병원 앞이면 죽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구나. 아직 아무것도 결론 난 게 없어요. 전 남편과도 가게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요. 근데 이번엔 겁이 덜 나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좀 달라진 건진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점심 손님이 좀 빠지고 한산해진 오후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전 남편이 혼자 들어와서 제일 구석 자리에 앉더라고요. 메뉴판을 들여다보는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메뉴를 고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서 전복죽을 올렸어요. 그릇에 담아서 내간 뒤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때까지도 서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다 한 숟가락을 뜨더니 후 불어가면서 먹더라고요. 저는 카운터 쪽으로 가서 행주를 집었어요. 테이블을 닦는 척하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 후에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전하네. 저는 잠깐 있다가 짧게 말했어요. 다 먹어, 남기지 말고. 그게 다였어요. 솔직히 아직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이 죽 한 그릇에 녹아 없어질 리 없잖아요. 따져야 할 것도 있고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아직 꺼내지 못한 말들도 있어요. 그게 한 번에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로 지금은 충분해요. 가장 원망했던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날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이건 알아요. 세상에는 말로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요.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요. 근데 그게 행동으로 나올 땐 아주 조용하게 나와요.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요. 전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혹시 제 전남편과 비슷한 성향인 분을 곁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지내세요.